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날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엔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원자재 값 폭등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최근에요, 원자재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조선, 차, 가전, 악소리가 난다. 이들 업종은 우리의 주력 업종이죠.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산업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철강 등 생산자 물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대기업들 제품값 인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삼성중공업의 사례가 제목에 실렸는데요. 선박용 후판 가격이 너무 올라서 1분기에 5천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내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좀 한번 한눈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우리나라 모습이고 한쪽은 미국의 모습입니다. 어디가 미국이고 어디가 한국일까요? 구별 안 됩니다.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속 인파 몰린 해변, 어느 쪽이 한국이고 어디가 미국일까? 한눈에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요, 왼쪽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해운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공통점은요, 마스크를 안 했습니다. 어제 모습. 자, 그리고 그 옆에는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노스 머틀 비치의 모습입니다. 역시 미국인들이죠. 마스크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는 어떻게 된 영문일까? 여기 설명이 좀 돼 있군요. 어제가요, 미국 현충일이었습니다. 연휴죠, 주말 동안. 그렇다 보니까요, 지금 추정은 되는 게 미군들이 대거 해운대로 놀러 온 거 아니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같이 또 뭔가를 즐긴 거 아니냐. 그런데 마스크 안 썼습니다. 방역 수칙 다 위반이었습니다.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세금, 그중에서도 부동산 세금입니다. 양도세 최고 75%가 됩니다. 내일부터 오른다. 지난 6개월간 양도세를 이렇게 높게 매기는 거요. 다주택자들 대상이었는데 유예가 됐어요. 6개월 동안. 그럼 6개월 전 유예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주택자, 단기 거래자 중과 조치 유예됐던 게 이제는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최고 세율이 75%에 이르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30일 내에 전월세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면 톱 기사에 우리 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은 지금 적보다 민원이 더 두렵다. 훈련보다 민원 해결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실급식 시작으로 내부 문제 잇따라 알려지자 지휘관들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리고요, 지금 대북 정책 탓에 사실 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 계속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실전 훈련은 사실상 뒷전이다. 급식 등 이런 민원 문제 해결에 오히려 지휘관들이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5월 마지막 날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후원금도 돌풍이다. 자, 한글의 묘미가 있죠? 도입니다, 도. 그렇다면은 앞서서 다른 돌풍이 있었다는 건데 후원금 역시 돌풍의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왜 40살? 40살이 기준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정치권에서요, 왜 대선 출마 자격은 40살 넘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왜 40살이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하필 지금 어느 당내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이 됐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왜 하필 책을 냈을까?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기본소득 대 안심소득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분들 각각의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죠.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그리고요 안심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내용을 좀 해보겠다. 이런 일을 밝혔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정책 사이에서 말이죠. 자, 아침엔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컷오프를 통과한 5명의 당대표 후보들 광주에서 본인의 의견, 주장을 발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이 다 한 자리에 참석을 한 거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준석 돌풍에 야당 중진들 견제구를 날렸다. 그 견제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큰 선거 이겨본 경험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험 경륜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견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예비 경선, 그렇죠. 컷오프 경선이죠. 예비 경선 1위로 뚫은 이준석, 여론조사에서 2위에 21%포인트나 앞선 겁니다. 그러면 단연 앞선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후원금 얘기도 여기 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선 중진 후보들은 긴장 상태죠. 아무래도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준석, 과거 보면 자기 선거에도 졌더라. 이런 얘기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힘, 전남, 제주의 힘. 오늘 광주로 오는 국회 경험도 없고 큰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도 없으며 자신의 선거에서도 패배한 원외 당대표가 대선이라는 이 큰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는 10개월짜리입니다. 우리는 조직을 알고 그리고 선거를 알고 그리고 정책을 아는 그런 분이 이제는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나는 유승민계의 대표격인데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네. 또 1년 전에는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겠다 하는 인터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당대표가 특정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호가 이렇게 강하면 우리가 단일 후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권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나경원 후보의 발언은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모습은 아니고요. MBN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인터뷰 과정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중진들의 견제 발언을 좀 요약해 보면요. 2가지 내용입니다. 아직 어리다. 경험 부족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파에 속해 있다. 유승민 계다. 이렇게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중진들은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지만은요. 민심의 반응이 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향한 반응이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사는 좀 다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다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준석 산무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기존 정치 문법을 흔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글자 좀 한번 봐주세요. 3가지가 없습니다. 일단 이 당대표 후보 캠프 사무실이 없습니다. 통상 대규모 캠프를 차리죠. 캠프를 차리게 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캠프 사무실이 없다. 첫 번째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문자 메시지 대량 발송도 없다. 홍보 문자 참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돈 많이 듭니다. 역시 이거. 근데 이것도 없다. 그리고 지원 차량도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닌다. 사람을 만나러 대중교통을 타고 이용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무선거운동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다음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준석 사흘 만에 후원금 1억 5천만 원 다 모였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요, 특징은 소액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모인 돈이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물론 거액으로 수백만 원이 후원하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많은 경우는 10,000원, 20,000원 이런 돈들이 모여서 1억 5천을 사흘 만에 달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돌풍 아니냐. 이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살짝 있죠. 유승민계 논란은 더 세졌다.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당원 가입으로 20대, 30대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온라인 당원 가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당에 온라인 당원 가입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10,000명만 모여 있어도 굉장히 위력이 세다는 거예요. 젊은 당원 3만 명만 들어오면요. 이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당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듣기로는 후원금 계좌가 거의 한도에 도달했고요. 2,2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더 신선하고 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보수 정당이 더 이상 구태에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준석 후보를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견제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런 호응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신경민 전 의원님. 네. 사실 후원금 그리고 온라인 당원이 늘고 있다는 거 이거 사실은 기억을 돌려보면 지금 여당 내에서 많이 있었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1야당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1야당 입장에서는 낯선 모습이기도 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선 국면에서만 봐도 민주당의 전유물이었고요. 총선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이것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이 지금 착잡합니다. 불편합니까 좀? 네. 왜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를 이준석 후보가 가져갔는가를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쪽에서 스멀스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일단 지켜보고요. 이준석 후보의 결과를 일단 보자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종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렇게 되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희망 섞인 민주당으로서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준석의 결론과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이것은 대단한 변화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쪽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당에서 자극을 받은 겁니까? 자극을 받았죠. 근데 이제 현재 그럼 자극을 받은 것을 예. 체질화하고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느냐라는 또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고요. 지금 이준석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 매우 착잡하고 복잡하고 어떤 점에서는 야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이런 리더가 있을 수 있을까? 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파면합니다. 지금 이게 남의 당 전당대회지만 예. 우리 당 전당대회보다 더 관심을 깊이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민주당 분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떤 결과 나올지? 아니, 과정과 결과가 다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이준석의 결과와 상관없이 예. 결론과 상관없이 이 대목은 한국 정치사에서 한국 정치의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 타당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 이제 민주당에 계시니까 추가 질문 하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합니까? 되지 않는 게 유리합니까? 그건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양면이 다 있지만 안 되는 게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다수는 안 되는 네. 게 더 낫다? 네. 그건 어떤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그냥 돌풍이 좀 불다 멈추다 이게 낫다 민주당 입장으로 그런 판단이신가요?
일단 된다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요. 송영길 대표와 일단 카운터파트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일단 이게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스타일의 차이도 많이 나고 예. 요즘은 이제 마크롱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1960년에 케네디 돌풍이 있었습니다. 예. 이 케네디 때 미국 정치가 확 바뀐 느낌을 주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돌아갔던 측면이 예. 있거든요. 케네디 대통령이 됐을 때 노장청을 어우르면서 예. 미국을 한 단계 이미지를 쇄신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걸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의 모습은 예. 광주에 발목을 잡혀 있고 또 예. 세월호에 또 한팔을 잡혀 있고 한국의 최근세사, 최현대사 예. 중에서 가장 큰 두 사건에 발목을 꽉 잡혀 있는데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된다면 예. 일단 이 발목 잡는 것을 풀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예. 자기 당 전당대회보다 더 관심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과정, 결과는 당연하고 과정도 지금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여당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지금 보면은 앞선 기사도 그렇고요. 지금 영상도 확인해봤는데 뭐 온라인으로 가입한 당원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분들 당원 가입한 이분들은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은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나요? 아니면 없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현재 지금 막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투표권을 보면은 이제 책임 당원이라고 해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인데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한 2개월이 돼야 책임 당원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역산하면 좀 필요한 지금부터 거군요. 2개월 전이겠죠. 그리고 정당 명부 폐쇄일이라고 해서 특정 선거가 있으면 특정 시점에 정당 명부를 폐쇄합니다. 그리고 기준 시점을 정하기 때문에 예.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투표권이 없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인단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 뭐 몇만 명 정도 되는데 예.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특정 기준 시점이 있어서 대연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뭐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예. 어떻게 보면 국민적 여론 세물이죠. 예. 지금 당원이 많이 가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당세가 확장이 되는 거고 예. 그런 당세 확장을 당원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실적인 영향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몇 가지 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1야당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가 좀 되고 있어요. 다음은 중진 후보들의 움직임과 관련돼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단일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뭐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권 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간 단일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TK 50대 이상의 당심 그리고 중진 단일화가 당대표 본 경선의 변수가 됐다. 당원 투표 비중이 70%로 높아집니다. 예선에서는 50인데 70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TK 당원이 가장 많죠. 영남 전체로 넓으면 절반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TK, 영남권 당원이 중요하고 그리고 중진들이 하나로 합할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준석 상대로 주호영, 나경원 단일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살짝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사 여부도 승패를 가를 듯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중진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를 할 거다라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밑에서 진행되는 그런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중진 간의 단일화가 진행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선거공학적 단일화에는 아마 국민들이 감흥이 적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일화에 제의가 들어오신다면은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건지 그런 거. 전 기본적으로 제가 뭐 중진 의원들과 다 친하지만은 이분들이 가진 철학과 제가 공유될 수 있는 지점이 많다고 한다면은 저도 단일화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러한 제안을 하신 분은 없고 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전에 아주 일찌감치 공개가 됐죠. 물론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걸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언론들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취재할 정도서 다 나왔죠. 그리고 이미 다 소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예선전의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당원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합했죠.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분류되어 있는데 복잡하니까요. 위에만 좀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최종 득표율입니다. 이준석 41, 나경원 29, 주호영 15. 자, 그러니까요. 중진들, 특히 2, 3위를 한 중진 두 표를 합치게 되면 앞서죠.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가면은 이 모양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 합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직까지 후보들이 구체적 말은 없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최영철 편집위. 예. 단일화 있을까? 있다면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치인들 많이 만나고 바로 옆에 뭐 신 의원도 계시지만 예. 선거 지려고 나오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 재미삼아 선거 나오는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예. 저분들이 어떻게든 지금 2등, 3등, 4등, 5등 한 분들이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정치인의 숙명이다. 그렇다면 누가 제일 바쁜가? 저는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 가장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2위를 차지한 지금 예선전에서 2위를 차지한 나경원 후보가 가장 바쁘다. 가장 지금. 바쁩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지면 정치적으로 인생이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지난 서울시장 경선에서 졌고 그리고 지금 원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선거에서 진다면 영원히 잊혀지는 정치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단일화에 깃대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찾아가든 예. 홍문표 조경태 의원을 찾아가든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깃대를 잡고 중진들이 단일화를 예. 통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꺾으려 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명분은 무엇이냐? 예. 명분은 결국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공정한 경선 관리 그것이다. 지금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지금 당대표를 뽑는 것인데 예. 당대표가 특정 후보에게 쏠려 있는 당대표가 된다면 이것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그 당대표 경선을 하고 나서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 중에 당이 완전히 와해될 것이다. 이런 명분을 갖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그동안 계속 사실 개파 얘기를 가장 많이 한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명분을 갖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꺾기 위한 그림을 지금 남은 열흘 동안에 만들어 나갈 것 아닌가. 예.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지금 바람에 의해서 많은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지만 예. 바람이라는 것은 사실 말 한마디에도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또 말씀을 또 많이 하는 편이어서 예. 그런 말 실수 그리고 중진들의 단일화까지 한다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남은 열흘 동안 사실상 좀 어려운 선거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의지는 갖고 있는 정치인이지만 예. 사실 능력 면에서는 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뭐 다른 나라의 정치인과 비교하자면 예. 노동당 당수를 40 초반에 거머쥐었던 영국의 토니 블레어와 아마 비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토니 블레어는 그렇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예. 의원 내각제 국가는 그 당 안에 예비 내각이 있습니다. 예. 그 예비 내각의 장관을 4번이나 역임을 하고 당수가 됩니다. 토니 블레어는. 예. 그렇기 때문에 토니 블레어는 당수가 된 이후에도 3번이나 집권하면서도 예. 큰 상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이 포괄정당, 즉 자본가와 노동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예. 그러한 거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젊은 당수임에도 그러한 포괄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장수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 부족에 대한 예. 여러 가지 비평도 있고 어쨌든 단일화는 할 것이다. 그 단일화의 그림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고 깃발을 들고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프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경원 후보가 이쪽에 계신 3명의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를 합시다라는 얘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할 거다. 지금 최영철 편집의 전망은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조금씩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래쪽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후보별로 구체적으로 2가지 그래프들이 있죠. 약간 색깔이 짙은 이 분홍색, 짙은 분홍색은 당원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 회색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죠. 자, 지금 보면요. 그동안 이 예비 경선이 있기 전까지 당심은 중진들 쪽에 많이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비교해 보면 당원조사 결과가 비슷합니다. 물론 다른 중진 의원들 걸 다 합치게 되면 뭐 앞서죠. 절반 넘어가지만 두 후보를 비교하면
31, 32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건 좀 의외가 아니냐 이런 평가를 좀 받았어요. 윤경호 의원님. 당심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좀 많이 득표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 4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예. 중요한 배경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반 시민 참여를 통한 여론조사 반영 그 절반이잖아요. 예. 그리고 당원이 절반이고 저 본선 진출하기 위한 5명을 가려내는 예. 과정은 단순히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미지만으로 띄워져 있는 지지도 이것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지금 당원조사. 근데 중요한 건 41, 29, 15는 예. 실제로 얻은 득표율이지만 밑에 있는 숫자는 여론조사 결과에 나온 거니까요. 예. 이 숫자의 합이 41이고 이 32, 26의 합이 뭐 평균이 29고 이거 아니라는 예, 거 예.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변수는 당원조사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룰에 의하면 70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일반 국민은 30으로 줄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변수겠죠. 전 그런 점에서 이번 국민의힘의 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예. 하나는 정당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이게 이제 좀 바뀌고 있구나. 정당의 주인.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개파의 수장들이 자기 사람들을 심어서 심지어 당비도 대납을 해주고 그들이 지시나 뭐 사발통문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자기의 예. 뜻과 상관없이 표를 행사하기도 하고 대의원 뭐 이런 거 차지하기 위해서 예. 서로 경쟁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 투표도 많고 뭐 또 열려 있고 이런 점에서 정당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통을 쭉 이어왔던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 친이계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하나 친박계 예. 또 한동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는 태극기 부대 뭐라고 얘기되는 약간 극우 세력까지도 껴넣어 보려고 달려들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과연 정당 안에 또아리를 틀었느냐. 이제는 이준석이라는 젊은 신예에게 오히려 신선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예.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에 뭔가 목소리도 내고 실제 행동도 하는 그 일정한 세력이 된 거 아닐까.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이라는 젊은 36살의 정치인이 아직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했는데 예. 저는 아까 그 산무운동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예. 유세를 하러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는 이게 그 이전의 분들하고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러나 또 하나의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주호영 의원이 어찌 보면 좀 아픈 곳을 건드린 건데 예. 자기 선거 한 번도 못 이겼지 않았느냐. 이거는 또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영선 아니에요, 영선?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인이 되기까지의 지금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이 국민의힘 당 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인재 풀 안에서 과연 여기까지 왔느냐. 예. 이것도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준석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은 아직도 과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정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바꿔보려고 하는지 국민의힘 정당을 끌고 가려는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부족하고 단지 그냥 이미지만 지금 쌓아져 있는 그런 게 약점이 지금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의 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 한국 정치 풍토에 예.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계속 문제 제기가 될 것 같다. 정당의 주인이 어떻게 변할까? 또 하나는 정치인으로 가기 위한 인재 풀이 예.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게 바람직한가? 이 두 가지가 큰 과제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일 기사로 다뤄지는 거는 분명히 돌풍이거든요. 아까 신경민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돌풍이 일어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돌풍의 주인공, 과연 정당에서 키운 인물인가? 그냥 그 인물 개인기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떻게 보면 이른바 젊은 피 돌풍이
이게 한바탕 지금 불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대통령의 자격에 관한 거죠. 보겠습니다. 마크롱도 한국에선 대통령 불가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려면요. 40살 제한 규정이 있거든요. 피선거권 40살 제한 또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이거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요. 근데 이게 헌법에 들어있거든요. 여기 보면 36 이준석 당대표도 지금 가능할지 말지 이런 걸 타진하고 있는 세상인데 이거 왜 지금 대통령은 40살 넘어야 됩니다. 이런 게 아직도 있느냐는 거죠, 지금. 아무튼 이런 이의제기입니다, 지금. 자,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30의 출마를 가로막는 대통령 선거 40세 연령 차별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선 후보 누구나 청년을 말하지만 그 후보들 중에 청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대 교체를 말하지만 청년은 그 세대 교체에서 배제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대선판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여야 정치인들에게 입장을 묻습니다. 2030 후보와 공정하게 경쟁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을 원천 배제하는 현행 피선거권 연령 제한 장벽을 없애는 데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출마 연령 하향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각 후보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대통령 출마 자격, 나이 제한이죠. 이거는 헌법,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 이런 데 관련돼 있어요. 먼저 헌법 규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헌법 67조 4항입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일단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고요.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또 25세란 나이가 등장하죠. 또 아래로 갑니다. 현재 40살에 달해야 한다. 그러니까 40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30대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헌법에 이 규정이 왜 들어간 겁니까? 저게 원래는 그 법이 있었어요. 헌법이 아니고 52년도에 아마 이제 미군정에서 영향을 받아서 예. 정부통령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3년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40세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아, 그때부터 그 내용이 있었다. 그건 이제 법에. 원래 있었어요. 법에 있었는데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헌법 규정으로 넣은 거죠. 아, 법이었는데 이제 위로 상위법이 헌법에 이걸 포함시킨 그러니까 거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넣었다는 건 어폐가 있고 그 당시에 헌법에 이제 포섭이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당시 정치 상황이 뭐 김영삼, 이철성 이렇게 한참 30대 후보들이 뭐 세를 모을 때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 규정 때문에 출마를 못 하게 되고 윤무선 대통령하고의 리턴 매치가 있었던 때로 기억이 되는데 예. 어쨌든 저 규정 때문에 출마 못 하던 김대중 대통령 등이 그 이후에 이제 3파 트로이카가 나온 거죠. 40이 넘어가면서 그렇죠. 출마한다는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이철성 이렇게 이제 아마 저 규정이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왜 40세냐에 대해서는 예. 그 법을 만들 당시에 미군정에 있는 규정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예. 아마 미국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좀 있고요. 그럼 뭐 명확한 근거는 없는 거네요. 근데 또 동양 사상에 보면 예. 굳이 찾자면 논어 위정편에 보면 이제 불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 40. 40은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다음에 뭐 50은 지천명, 60은 이순 이렇게 굳이 이제 지천명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지천명 정도는 그래요. 돼야 뭐 대통령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이제 물론 특정 연령대를 제한하는 거는 뭐 합리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사회생활이나 정치 환경을 다 고려해서 들어간 규정으로 보이고 정치 환경이 변화되면 저 헌법 규정 또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거 바꾸려면 개헌 사항이네요. 개헌 사항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사실은 인생 전반을 경험을 하고 이 사이 뭐 국제관계 등에 대해서 상당히 통찰을 할 수 있는 연령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파격적으로 내리는 것은 저 찬성하지 않지만 어쨌든 정치 환경에 따른 약간의 다소 조정은 좀 필요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개인적으로 다소 조정이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한 35 정도. 아, 35 이상은 가능한 걸로. 왜냐하면 이제 팬덤 정치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덤 정치와 시스템 정치가 약간의 대척
정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팬덤 정치를 세를 모아서 가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팬덤 정치에 기반한 통치는 사실은 시스템에 기반한 통치하고 약간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항상 문제를 좀 일으키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게 정치 환경이라는 게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변곡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S 발달 과정에 따라서 SNS 잘 활용해서 조직적 측면이 아니고 팬덤에 기댄 어떤 정치 세를 확장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럴 때 세를 얻은 분이 만약에 팬덤 정치 기반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시스템 정치를 잘 융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정치호 편집위원. 지금 저 40이에요. 제한이 40은 넘어야 된다. 최소한. 그래야 대통령 될 수 있다라고 헌법에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찬반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인구 통계학적 대표성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인구적으로 통계적으로 내보면 20대가 뭐 10몇 % 되고 30대도 10몇 % 되는데 국회에 진출해 있는 사람이 과연 2030이 과연 몇 명이었느냐. 이준석 돌풍은 사실 이러한 세대의 분노 이것이 굉장히 포함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030은 왜 항상 소외되고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성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의당이 깃발을 잡고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구 통계학적 대표성에 대한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교육입니다.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민주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대의제에 나올 수 있는 대표가 되는 사람도 교육받은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랜 계몽 시대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정신이 깨어났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대의제가 꼽힐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당원들에게 당원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전무한 대한민국에서 과연 20대, 30대가 국회와 지방의회에 그렇게 활기차게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구조적인 문제도 건드려야 된다. 인구 통계학적 대표성도 쟁취해야 하지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담보가 마련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고치고 나서 이러한 그 연령별 그 대표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게 하나만 갖고 성취되고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살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규 전 의원님. 그리고 대선 가까이 되면 대선 주자들 공약 중에 개헌은 꼭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마 이 내용 꽤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고 의견을 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개헌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뭐 의제 중에 하나는 될 것 같고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투표권을 가지면은 뭐 출마할 수 있죠. 그것이 대통령이건 뭐건 간에. 그러니까 선거권, 피선거권 사실 나이 제는 좀 달라요 지금. 네, 그렇죠. 지금 투표권 얘기도 뭐 우리가 20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점 지금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16세까지도 내려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투표권 는 점점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권 문제는 하향 추세인 것이 분명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비선거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훨씬 낮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제 하에서 무슨 30살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러는 이변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프랑스의 경우나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케네디 경우를 보면 뭐 40대 이하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번 논의가 된다면 대폭 선거권도 그렇고 비선거권도 그렇고 대폭 낮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선 출마 뜻을 갖고 계신 분들 전 출마 선언하고 손 들고 나가시면 아마 계속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이분. 이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세요? 찬성하세요? 이 질문 나올 것 같습니다. 윤용호 의원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시대 변화에 맞춰서 40세라는 규정은 바뀔 필요가 있다. 헌법에 저런 게 굳이 있어야 될까라는 문제도 저는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직
선출직 공직자에 관한 예. 법은 따로 모아서 예. 대통령과 기타 뭐 다 넣을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회의원이든 자치단체 장이든 대통령이든 예. 나이를 차등을 둔다. 피선거권에. 그건 과거에는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 변화를 감안하면 전 신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건 차등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예.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 피선거권 정도의 나이가 뭐 그 이상 자치단체장, 대통령 다 마찬가지잖아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할 때 더 맹점인 것들을 같이 정비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경우에 아까 윤기찬 변호사의 설명 중에 52년에 만들었을 때 미국 법을 우리가 베꼈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미국은 찾아보니까 35세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대신 미국에서 태어나서 14년 이상 살았던 거주 요건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뭐 3년 거주 요건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선출직 공직자 선거 관련 법 중에 가장 맹점이 자치단체 장은 주소지 이전 6개월 이전에 해야 되는 규정이 있으면서 1년 뭐 규정이 있으면서 국회의원은 그거 없잖아요. 지역구 관련된 그래서 규정 지역구에 없습니다. 주소가 없는 사람도 예. 얼마든지 18일 전에 가가지고 거기 등록해서 뽑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부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밥그릇 유리한 거는 쏙 빼고 절대로 반영 안 하고 나머지 것만 손대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선출직 공직자에 관한 규정을 법을 따로 정비를 해서 모으면서 이 규정도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 그 제가 3년 거주 요건은 이전에 52년도에 있던 정부통령법에 규정된 것이고요. 예.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5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조금 늘었군요, 지금. 네네. 근데 뭐 미국에 비하면 좀 짧긴 합니다. 뭐 상대적으로. 아무튼 이런 얘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이의제기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40살입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자, 다음은 여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여당은 사실 회고록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당 분들이 기자들로부터 참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여당 의원들은 아직 책을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런 반응이 많고요. 아니면 조금 약간 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기사 보겠습니다. 기사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조국. 그런데 이제 반응은요. 하필 지금 공정시험 때 오른 민주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사실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 이슈는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조국 내일 회고록 출간 앞두고 SNS에 본인의 뭐 의견을 좀 올렸습니다. 뭐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올렸어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조국 사태 사과조차 않으면 고루한 모습으로 비춰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이 나왔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취임 한 달 앞둔 송영길 대표. 과연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당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 발언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다시 관심이 또 떠올랐어요.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이 개인이 아니라 당을 대표해서 이 국민들에게 이걸 정리한 것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국 문제, 오거돈 시장 문제, 박원순 시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선거 딱 지고 나니까 평가를 조국 탓이다, 추미애 탓이다, 뭐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길래 요 며칠 전까지 심하게 그 우울증 비슷하게 좀 알았어요, 좀. 그분들이 우리한테 주문했던 게 검찰 개혁이고 언론 개혁이었어요. 그게 또 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후에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항명 사태가 일어났던 거죠.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야당은 쇄신바람 부는데 그렇습니다. 앞서서 다뤘던 약간 돌풍 얘기죠, 이게. 지금 여당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은 쇄신바람이 부는데 조국의 시간에 붙들린 여권 주자들, 여당의 대선 주자분들이 뭔가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전체적으로 가슴이 아프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침묵. 그리고 방금 전에 추미애 전 장관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요. 친문 지지층은 책 구매 인증 열풍이 불고 있답니다. 책을 대거 구매하고 있는 거죠. 당 지도부는 조국 전선이 또 생기는 건가? 약간 부담스럽다. 이렇게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여기 보면 이른바 이제 친문 지지층, 약간 좀 강성당원이라고 통상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책을 많이 사면서 지금 호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다시 또 조국 전 장관을 놓고 약간 갈등 전선이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1위로 성큼 올라섰더라고요. 예상을 했던 거긴 한데 조국 전 장관이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책이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됐지만 설마 이 시기에 그러니까 4.7 재보궐에 참패가 있고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고 대선 앞두고 전당대회도 해야 되고요. 지금 정치 일정이 빡빡한 이 순간에 책을 내겠느냐. 또 개인적으로는 재판에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본인은 또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해서 증언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책을 내겠느냐라는 약간의 낙관론이 있었는데 이 낙관론이 전부 허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그 탄식이 있는 거죠. 책을 꼭 써야 하냐 하는 하고 또 하나는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탄식이 두 가지가 동시에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4.7 재보궐의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꼭 부동산이 다냐 하는 분석이 타당하거든요. 부동산의 앞에 있었던 추윤 대결 그리고 추윤 대결 앞에 있었던 조윤 대결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정의 이슈들이 불거졌고 그 불거진 그 상황에서 부동산이 덮친 거다라는 그러니까 쯔나미가 덮친 거다라는 뭐 그런 분석들이 이 민주당 안에서 또 객관적으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은 억울하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네, 억울하다고 또 이제 추윤 대결은 또 양상이 좀 다릅니다. 조윤 대결과 추윤 대결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추미애 장관은 추미애 장관대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죠. 민주당으로서는 뭐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이 곤혹스러운 상황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 또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짐작하기 어렵고요. 지금 대단히 전망과 해석이 어렵습니다. 뭐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것을 송영길 대표가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방금 전에 영상에서 확인해봤지만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요 문제, 이른바 조국 사태 관련해서 약간 대국민 뭐 사과 뭐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살짝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책이 나왔고요. 그 기사 좀 더 보겠는데 여기 아랫부분 좀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여당의 대선 주자 두 분인데 이분들이 입장을 좀 냈습니다. 이 조국 회고록과 관련해서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국 전 장관 얘기 쭉 하면서 이렇습니다. 정치적 경랑은 그의 이름을 수없이 소환한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 기사 윗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세균 전 총리의 반응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부디 조국의 시간이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한다. 어떻게 보면 원칙적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를 좀 지지한다는 뜻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입장 영상을 아까 확인해 봤고요. 최영철 편집위원. 여당의 대선 주자들의 생각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때 급락하다가 지금 다시 커브를 꺾어서
우상향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30% 초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다가 뭐 지금. 한때 조사는 40% 나온 것도 있고 지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만약에 올여름 지나고 10월, 11월 집단 면역까지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의 지지율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예. 우리 헌정사에서 임기 말 대통령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로 그 임기를 마무리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렇습니다.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예. 조국 전 장관이 왜 책을 냈겠습니까? 아, 이 정도면은 내가 이 책을 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호응할 수 있겠구나. 그 호응이라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의 대권 주자들도 이러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가도 충분히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책에 대해서 힐난하거나 폄하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는 환경이죠. 이재명 지사도 차별화를 문 대통령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 모든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은 연동되고 동조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든 지금 당내의 대권 주자들은 그를 옹호하고 흠모하는 발언밖에 못할 것이다. 조국 전 장관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내친 김에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하군요. 여당주로서는 감안할 것도 많고. 자, 윤수찬 변호사. 뭐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뭐 굉장히 그냥 이 공격적인, 공세적인 어떤 입장들 내놓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시각을 좀 전해주세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분? 근데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들의 평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정서적인 평이죠. 예.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부여하는 것 같고요. 예, 거기 뭐 아주 뚜렷하게도 나타납니다. 근데 아마 이 배경에는 민주당 내에 결선 투표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50%를 넘지 않으면 1, 2간 결선 투표를 해야 되니까 예. 50% 아직까지 이재명 지사가 50% 넘은 적이 없어요. 예. 따라서 친문에 대한 지지하는 분들 또는 조국에 대한 어떤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의 지지가 이재명 지사로 가지 않도록 그런 아마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여러 명이 그 지지율을 갈라서 갖고 있다 보면 결선 투표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저런 행보가 예. 부담스럽겠죠. 상당히 그건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내 경선에서 결선 투표를 가기 위한 부득불 갈 수밖에 없는 행보다 지금 대선 주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을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예. 저게 책에 대한 평을 아예 이재명 지사처럼 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하게 되면 본인들의 아버지로서의 평이든지 뭐 이런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다 하더라도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잘못됐다 이런 예.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조국 전 장관이 아직도 검찰개혁의 아이콘이다. 뭐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예. 달리 말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향이 옳다. 아직도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 저는 본선을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마이너스적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상식 회복적 측면에서 보면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예. 어떤 정략적 고려 이후에 상식적 측면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옹호성 발언은 상식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예. 그것은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것으로 상당히 안 좋은, 그러니까 국민 통합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조국의 시간이 왔다. 뭐 언론들의 표현들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경제 주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경쟁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대결 아니냐. 오늘 뭐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는 기사가 꽤 있습니다. 이재명, 오세훈의 안심소득은 차별급식 시즌2다.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들이 보니까. 그리고 오세훈은요,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 살포다. 이렇게 서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복지 논쟁이 재점화됐다. 그러니까 복지 방식, 그다음에 재원 뭐 이런 걸 놓고 설전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설전의 모습이랍니다. 지금.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나 주자. 아니다. 가려서 줘야 된다. 이런 대결이죠, 지금. 그런데 이 기사는요. 둘 다 증세 얘기 안 하던데요. 현금복지 이거 믿어도 됩니까? 돈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기호 의원님. 기본소득, 안심소득. 뭐 간단하게 이겁니다. 누구나 다 주자. 아니다. 어려운 분만 가려서 주자. 뭐 이렇게 보여요. 지금 내용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럼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두시겠습니까?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재난구호금이거든요. 예. 둘 다 소득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예. 기본소득, 안심소득. 예. 그러나 이건 소득이라기보다는 재난구호금인데 재난구호금이라면 저는 차등 지급하는 게 맞다.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거는 서울 시민 전체를 소득을 쫙 처음부터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부터 가장 적은 사람까지 세워놓고 딱 중간점, 그걸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간점을 기준으로 아래쪽 사람들을 위쪽 사람들에 비해서 모자라는 부분 많이 보충해 주자는 차액의 절반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보충해 주자 이런 거고 이재명 지사는 가구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1인당 뭐 연 2회 그렇게 확대해 나가다가 일괄적으로 주는 거죠. 나중에 월 50만 원씩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두 사람 다 자기들의 정치 철학을 담고 내놓은 일종의 이 정책에 대한 상당히 이건 고품격 정책인데요. 소득이라고 명칭은 붙어 있지만 이건 재난구호금이죠. 경기도는 이미 지급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이제 본인이 시장 되고 새롭게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하겠다. 지자체 자기들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서울신문이 문제 제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일괄 지급을 하느냐 아니면 선별 지급하느냐 이렇게 차이는 있는데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감안하는 것 플러스 재정의 건전성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이렇게 재난구호금이든 아니면 기본소득이든 뭐 소득 뭐가 됐든 간에 주려면 증세 없이 이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우리 세대가 빼먹고 다음 세대에게 짐을 그냥 넘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재원 조달 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히 내놔야 된다.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현재 경기도의 예산의 10%를 절감을 해서 뭐 하겠다. 하다못해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목적세를 신설을 하겠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재난구호금은 얼마든지 지금 자치단체 장들이 자기들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꺼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걸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호도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책 공약을 처음에 내놓을 때 그때 같이 내놔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중간에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불쑥불쑥 내놓는 걸로는 그건 재난지원금 내지는 구호금이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고 그거는 단발성에 그쳐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돈은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라고 이 기사를 묻고 있죠. 여기 보면 이 표의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일단 기존에 쓰는 돈을 좀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밝히는데. 그리고 기본소득 목적세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당하기 위한 어떤 특정 목적의 세금은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은 기존의 서울시 복지재원 활용, 그러니까 기존에 쓰는 돈을 좀 이렇게 잘 조정하면 된다. 큰 줄기는 대대적인 증세보다는 기존에 쓰는 돈 조정, 약간의 목적세, 뭐 이렇게 좀 보여요. 최규철 편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지적하죠. 이거 증세 얘기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다. 이게 되겠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작년 봄에 저희가 대한민국 건국하고 처음으로 보편제 지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구당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줬습니까? 그 정도를 줬는데 그때 12조 원 정도가 들었죠. 그렇죠.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고 나서 2차, 3차는 또 선별적으로 줘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2차 줄 때 야, 이거 보편적으로 한번 줬다가 선별로 주면 이거
동사무소에 전부 다 이거 몽둥이 들고 찾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예.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차, 3차는 선별로 해보니까 국세청의 전산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선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보편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약간 두텁게 주자는 안에 저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는 재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본사들이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괜찮지만 저 서울과 경기도가 저렇게 준다고 깃발을 잡고 나섰을 때 다른 지자체는 어떡할까?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저렇게 결심을 하고 안을 낼 때는 좀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정책이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조금 생각하고 저분들 사실 또 전부 다 대권 주자도 생각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동네에. 그렇다면 나라의 장래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이 사는 동네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저 정책이 전국적으로 실행되기 매우 어려운 것인데 조금 생각을 좀 깊게 하시고 전체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좀 행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당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이 좀 비판을 하고 있죠. 그 기사도 있습니다. 여당 주자들 기본소득 때리며 반 이재명 전선을 만든다. 이낙연, 이재명 측은 이거 1등 흔들기입니다. 뭐 약간 이런 반발도 좀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에게 한 달에 50만 원을 준다고 해도 1년에 300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6조니까 예산의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 돈은 세금을 지금보다 거의 2배로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또는 일을 하거나 않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지요. 복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해보자고 하니 아주 소액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국가재정은 50조씩 드니 이런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그렇잖아도 재정 여력이 달리는데 국민 세금을 실업용으로 허투루 쓸 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신경미 전 의원님. 뭐 정책적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정치적으로 1등에 대한 견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점이 좀 방점을 좀 찍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지적이 되지 않은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의 한계를 금방 여러 주자들이 얘기하는 한계를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슬쩍 기본 시리즈로 관심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이 붙은 다른 뭐 대출이랄지 교통이랄지 기본주택 등등 이런 얘기들이 있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의 함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주자들이 도망가지 마. 그리고 지금 일단 붙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기본소득 우리 얘기 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있고요. 안심소득이라는 걸 지금 이 신임 오 시장이 들고 나왔는데 소득에는 사실 지원을 해준다는 측면, 그게 재난이든 뭐든 지원은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근로의욕을 저감시키거나 상실시키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세금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렇게 정책의 여러 가지 목표를 함께 이뤄야 되는 근본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하면 기본소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야당 내에서 아무튼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당 대선자 일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지금 받고 있어요. 기본소득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제인데요. 나라밖 소식. 일본 도쿄올림픽 얘기입니다.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중 코로나 감염은 선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IOC 내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무책임한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스가 일본 총리 경기장 내 국내 관중 입장 이걸 검토한답니다. 지금 일본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상합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스가는 정권 유지를 위해, IOC는 중계권료 15억 달러 때문에 포기를 못한다. 이해관계 때문에 물러날래야 물러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 한쪽은 정권이 휘청휘청할 수가 있으니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이게 국민도 그렇고요, 선수도 그렇고요, 다들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